지포 동맹 같은 거의 전 세계 반도체 91% 가까이를 커버가 돼요. 그래서 이걸 막아버리면 중국은 한 방에 가죠. 문제는 이제 마이크론 칩이 비밀을 빼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조사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우리로서는 꽃놀이패다. 근데 문제는 이 미국의 가이드라인이 아니 근데 이게 따지고 놓고 보면 아까 그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 네네. 그리고 이번에 그 대만의 어떤 지정학적인 걸 미국이 이용하는 것 또 한국 반도체 기업들 자꾸 이제 데려가서 보조금 주고 뭔가 이제 장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 보면 이게 다 치포 동맹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대만. 근데 말이 좋아서 치포 동맹이지 이거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안보 우산을 대가로 해서 계속 뭔가 목줄 잡혀 있고 이용만 당하는 건 아닌지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포 동맹 같은 제가 책에도 그 차트를 넣어놨는데요. 그 미국의 장비, 미국의 기술, 일본의 소재, 일본의 장비, 한국과 대만의 이제 생산. 이걸 다 합치면 거의 전 세계 반도체 91% 가까이를 커버가 돼요. 그래서 이걸 막아버리면 중국은 한 방에 가죠. 그래서 이 지포 동맹의 무서움 또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서로 싸우는 적들끼리 같은 팀을 만들어 놨을 때 이게 팀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뭐 지포는 얼라이언스 동맹이 아니고 이게 페포라고 얘기를 해줘라. 뭐 그런 식의 무슨 팹. 반도체 팹하는 그래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줘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든 그건 이제 말장난일 뿐이고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 대만과 한국은 파운드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겨야 되고 죽여야 되는 경쟁 관계예요. 네. 그리고 일본하고 한국은 소재 갖고서 우리가 지금 서로가 이제 어르렁거리는 이 관계고 네. 미국하고 일본은 반도체 장비에서 서로 경쟁자입니다. 라이벌이에요. 네. 그리고 메모리에서는 미국의 예를 들면 마이크론하고 한국의 이제 메모리 회사하고 서로 이제 박터지게 싸우는 경쟁 관계죠. 그래서 지포 동맹의 이 내놈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만이 사는 그런 관계인데 이걸 모아놨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동맹이 될 거냐.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포 동맹의 본질이라는 것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이제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오징어 게임의 그 구슬치기 커플 그렇습니다.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치포 동맹이라서 그냥 다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서로가 의자 뺏기 게임처럼 그렇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 들을수록 무섭지? 이거 책이 혹시 뭐 공포 특급 이런 거 아닙니까? 또 하나가 좀 우리한테는 기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닌 게 미국이 자꾸 이제 중국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재를 하니까 혹여나 중국이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의 반도체를 사용 안 하거나 마이크론 가지고 중국 기업에게 팔지 마라고 제재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 행정부가 대한민국 행정부에 정식으로 이건 요청을 했다 하더라고요.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하더라도 그 물량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대체하지 말아라. 추가 공급해서 너희들이 돈 더 벌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86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하고 사실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네. 이제 강제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 첨단 기술을 서로 보복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나 중국에 서로 차이가 없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미국이 이제 그 사이버 보안국에서 그 마이크론 칩이 이게 이제 그 비밀을 그 빼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조사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제 중국 입장에서 저 마이크론 칩에다가 칩이니까. 백도어로 뭐 빼갈 수 있는 걸 심어놓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또 역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서로가. 그러나 그것의 이제 원료를 보면 미국이 하웨이의 5G 장비를 규제할 때 바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스파이 칩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자동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제재를 했고 그러나 정말 그 스파이 칩이 있었냐 또는 데이터를 빼간 데이터가 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국가가 판단하는 문제고 네. 그래서 그것은 칼자루 진 놈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고.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도 똑같은 방식을 이제 쓰는 거죠.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네. 그럴 위험이 있다. 그럼 제재를 하는 것이고 위험이 없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건데 이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미국한테 그대로 배운 거죠. 아하.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마이크론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그거를 그럼 누군가가 먹어가는데 그건 결국은 한국의 두 개 회사가 제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우리로서는 꽃놀이패다. 꽃놀이패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우리는 추가 공급하지 말라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금액으로 보면 마이크론이 한 36억 불, 마이크론 매출액이 한 뭐 12, 3%, 15% 간대요. 그 정도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대중국. 그렇죠. 중국 매출이. 그리고 지금 우리로 놓고 보면은 마이크론이 만약에 그 물건을 공급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공급을 안 한다. 그럴 때 그 제품의 이제 수준으로 놓고 보면 뭐 미국, 중국의 지금 메모리 회사들이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첨단 제품은 아직은 수준이 많이 떨어져 공급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러면은 전 세계적인 시장으로 보면 그만큼이 쇼티지가 생기는 거죠. 네. 수요는 더 늘어나는데 공급을 못 하게 되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을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줄여주는 그 효과가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는 대신에 수요는 늘어나고 이 어떻게 보면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 네. 이제 그런 것들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히려 이제 가격이 그 중국 내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메모리 제품은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중국 본토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중국 내에서 가격의 상승은 뭐 한국 기업 두 개가 고스란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양적으로는 더 많이 늘진 못하더라도 뭐 단가. 그렇죠. 그렇죠. 그럼 똑같은 거죠. 매출액은. 단가 측면에서는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그렇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민감하게 보거나 또는 우리가 치명적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데 문제는 이 미국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38년 전하고 똑같은 그 가이드라인이 또 나왔다는 거 이제 이게 우리로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진짜 이러다가 나중에 86년에 뭐 일본한테 한 전력이 있으니까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국 이제 반도체 수출 물량 매년 10%씩 줄이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놓고 그렇죠. 말하면. 그렇죠.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거는 뭐 우리가 그냥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게 굉장히 우리가 그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래 하는 문제가 네. 결국은 한국의 마켓셔가 이게 굿자를 보이게 되면 그 리스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90%를 넘겨버리면 그냥 미국도 어찌할 수 없는. 그렇죠. 10% 줄여버리면 바로 세계 시장 자체가 쇼티지가 그만큼 나버리네. 쇼티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지금 뭐 미국에서 시가총액 1등하는 기업이 뭐 애플인데 네. 애플 같은 경우가 아직도 중국에서 핸드폰 생산이 80%, 85% 중국에서 만들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한국이 예를 들어서 메모리, 낸드 플래시 뭐 이거를 그 공급을 못했다. 네. 그렇게 되면 애플의 핸드폰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예를 들어서 대중국 뭐 공급 비중을 20%, 30%, 40% 낮춰라 하는 것이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부메랑으로 이제 미국의 나스닥의 주가 폭락을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걸 함부로 하겠고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굿자를 보이는 마켓쉐어를 가져갔다고 그러면 그 효과는 훨씬 더 크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함부로 한국한테 이제 그 제품의 어떻게 보면 점유율이라든지 공급 자체를 직접적으로 이제 규제하거나 언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죠. 또 하나 그 반도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걱정을 또 많이 하는 게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한 작년, 재작년부터는 이제 중국 쪽에서 오는 수요들 그쪽에서 뭐 작은 파운드들이가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한국산 장비가 이제 가성비가 좋다 이러면서 수요가 확 늘었었는데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한국산 반도체 장비
장비들 중국에 수출하지 마세요. 또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약간 수면에선 그런 움직임이 조금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건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 장비 규제나 기술 규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기술이 10% 이상 들어간 거는 이 미국의 승인을 받아라. 네. 이런 조항이 하나 있고 제품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 14나노 이하로 가는 네. 그 장비의 경우는 이것은 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14나노 이상짜리는 제한이 없는데 거기도 미국 기술이 10% 이상 들어가면 승인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14나노 이상짜리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하는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대중국 장비 수출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제 신중하고 조심하는 경향은 분명히 지금 있죠. 심지어 뭐 후공정 장비까지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후공정이든 전공정이든 간에 그 기준에 맞는 것들은 수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기술의 컨텐츠가 얼마나 들어가 있냐. 요것도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출했다가 이제 그게 걸리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되게 페널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 누가 먼저 하면은 이제 그때 따라가고 싶은 것이지 내가 먼저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이게 지금 갖고 올 이제 부작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규모로 보면 미국의 70% 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든 반도체는 결국 사람이 개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40년 전에 뭐 반도체라는 것이 황무지 상태에서 지금 세계 1등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제 반도체 공학과 전자공학과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뭐 1년에 대졸자가 한 53만 명 뭐 이 정도인데 네. 중국이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대학 졸업자가 1158만 명이에요. 1년에요? 1년에. 매년 대학 졸업한 사람이. 그렇죠. 1158만 명. 예. 우리가 26년, 27년 동안 길러야 될 인재들이 1년 만에 나오는데 예. 그중에 절반이 공대생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20년 이상 축적된 그런 인재들이 1년에 이제 나온다고 사실은 봐야 되고 지금 중국의 78년 이후에 그 대졸자들이 보면 1억 5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대졸자만 1억 5천만 명.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문화대혁명 때문에 66년부터 이제 76년, 우리 지금 77년까지 그 대학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제 가오카오 그 대학 입시를 정식으로 본 게 이제 78년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나온 사람이 1억 5천만 명인데 이 사람들의 머리에서 뭐가 나올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한국이 만들고 있는 장비를 못 만들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정부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28나노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장비면 10년 동안 우리가 법인세를 빵으로 해줄게. 전 세계에서 그런 조치가 없는데 중국은 그걸 지금 정부가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실리콘밸리를 이제 IC 인더스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IC가 인터그레이트 서킷은 집적 회로라는 이제 네. 얘기를 별명으로 쓰지만 다른 의미는 보면 인디아 차이나 인더스트리. 그래서 인디아 차이나요? 인도하고 중국 사람이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공정의 엔지니어의 절반에서 많게는 뭐 60, 70%까지가 중국하고 인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하고 논리 이제 뭐 이게 강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인도나 중국이 그게 강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그랬습니다만 우리도 뭐 90년대, 80년대 후반 이때 보면은 그 미국의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셨던 많은 이제 우리 재미교포나 또는 유학 가신 분들이 네. 한국에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반도체 수준을 그렇죠. 확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국계 이제 엔지니어들도 지금은 뭐 중국도 파격적인 대우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애국심에 호소해서 이 사람들의 머리에 묻어가지고 들어오는 기술 이거는 이제 막을 수가 사실은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미국의 이 반도체 장비 규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확 당겨버리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긴다고 하는 것이 미국이나 일본의 최정상의 기술보다는 우리처럼 이제 미국, 일본보다는 한 단계 떨어지는 이제 이류 정도의 기술이 이게 빠른 시간에 캐치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장비 규제에 그 유탄이 이것이 한국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우리한테 사실은 있죠. 또 인구 수도 많고 대졸자도 뭐 억 단위이기는 한데 또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연봉 엄청 높여져서 또 이제 본토로 끌어오기도 하고 사실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게 저도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쪽에서 반도체 뭐 하다가 중국 기업의 연봉 얼마야? 5배인가 6배인가? 받고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5, 6년만 일하면 삼성전자에서 30년 일하는 것만큼 벌고 오니까 근데 이게 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이제 중국이 기술을 사실은 그 사이에 놓고 보면 베낄 수 있으면 베끼고 훔칠 수 있으면 훔치고 살 수 있으면 사고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해서 이제 기술 축적을 한 건데 그게 중요한 이제 계기가 바로 천인계획이라고 천 사람을 모은다. 근데 그 천 사람의 레벨은 어떤 거냐면 이제 노벨상을 탈 정도 수준의 사람이면 파격적인 대우를 해서 이제 중국에 모셔와 가지고 이제 그 기술을 전수받자.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중국의 거의 모든 산업에서 그 전 세계적인 학자 전문가들이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올라왔죠. 근데 미국이 이제 그걸 알아채고서 이제 천인계에 관련되는 것들을 완전히 미국에서는 봉쇄를 했고 심지어는 이제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중국인 그 학생들 받지 마라. 대학원생들 뭐 이까지 이제 주체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올 스톱이 된 거죠. 교육부터 막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게 완전히 봉쇄되고 나서 뭐 우리 같으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하웨이가 그 런정페이 회장이 아주 희한한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천재 소년 계획이라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잡았는데 천재 소년 계획.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은 신입사원 박사생 이 사람들한테 파격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200~300명씩 매년 뽑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중국, 2차적으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래서 그 2019년부터 그걸 진행을 했는데 그 연봉이 대략 한 200만 위안, 우리로 쳤을 때 한 3억 한 8천만 원 정도. 박사학위 끝내면 바로 신입사원이 3억 8천만 원을 주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인당도석이 한 33,000달러고 뭐 중국이 한 32,000달러니까 대략 한 곱하기 3하면 되니까 그렇게 보면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우리로 쳤을 때 박사 신입사원한테 그 정도 주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신 그 조건은 뭐냐면 그 SCI급 이상의 논문을 국제적인 이제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쓴 커리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의 생각은 미국의 브로킹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미국에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이제 생각 이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나이 든 박사들 머리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고. 그래서 프레시한 박사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혁신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하웨이의 이제 방식인데 최근에 아주 재미난 것은 거기에 그 러시아 이 여성 학자가 2명인가가 합격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코딩하는 데 있어서 거의 세계적인 수준의 그 레벨을 가진 사람인데 드디어 이제 러시아의 그 박사 신입생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유출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미국의 그런 기술 브로킹을 이제 그 인조로 넘는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걱정이 반도체에서 그 뭐 우리 반도체 계약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에서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하고 계약을 해서 졸업하면 100% 다 이제 취업을 보장하는. 근데 한국에 뭐 서울에 있는 모 명문대학에서 그 수시에 지원했던 이제 그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다 이제 의대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그 고급 인력 또 이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하려는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게 파격적인 대우. 그래서 미국이 이제 뭐 반도체 보조금을 그렇게 주고 중국이 기업이 반도체 인력들에서 그런 파격적인 대우를 하듯이 사실은 한국도 인재에 대해서 그런 예를 들면 우리 용인에다가 네. 뭐 삼성이 지금 300조를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만든다고 네. 해요. 그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었지만 저는 그 300조 중에서 10% 30조를 이것을 인재한테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되면 뭐 세계적인 이제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지금 의대로 몰려가는 한국의 이제 뛰어난 인재들이 이 의대보다도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은 이제 산업이 있다고 하면 다시 반도체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뭐 용인 이 지역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크게 만든다 이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클러스터를 잘 만드는 건 당연히 하는 거지만 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그게 뭐냐면 그 최고의 쾌적한 이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반도체 공장에도 젊은 쟤들은 이제 MZ 세대 다음 세대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의 경우들은 결국은 이제 뭐 이 일의 균형 그리고 또 얼마나 쾌적한 환경 뭐 이런 것이 일보다 그 외보다 더 중요한 이제 이런 게 왔을 건데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365일 일을 하는 상교대 산업이에요. 그렇죠. 계속 돌아가죠. 그랬을 때 그 주위 환경 또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뭐 이천이나 용인이나 기흥이나 평택에 있는 정도의 환경으로서는 그 사람들을 유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그 싱가포르이 수저우에 그 공단을 만들었어요. 우리 삼성도 반도체 공장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기 가보면 이게 정말 공원인지 공단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것의 쾌적함의 정도 그리고 이제 환경 친화적인 이제 이거를 제가 볼 때 우리가 벤치마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조 공단, 싱가포르 공단보다도 한 10배는 더 쾌적한 환경에 더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그 인재 유치에도 급여 플러스 알파로 예를 들어 우리가 300조를 투자한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예 그 스마트 시티까지 구상을 해서 한꺼번에 그렇죠. 지어야 한다는.